이제 제 나이 74.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산길을 걷는 건 여전히 좋습니다. 저는 마을 제일 끝집, 산 기슭에 있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남편은 벌써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도 다 도시로 떠났습니다. 처음엔 정막이 너무나 커서 숨이 막히곤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라는 건 참 묘하지요. 시간이 지나니 그 정막이 저를 안아주는 듯한 위로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따라붙고 굳었던 흙길은 밤새 내린 이슬로 촉촉했습니다. 손에는 늘 그렇듯 대나무 지팡이를 들고 어깨에는 작은 주머니를 맸습니다. 혹시라도 두릅이나 냉이를 만나면 담아오려는 마음에서지요. 그런데 그날 평소와는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끼익하고 약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바람이라 하기엔 너무 간헐적이고 작은 생명체의 숨결 같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지? 눈길을 바위 아래 낙엽 더미 쪽으로 돌렸습니다. 소리는 그쪽에서 나는 듯 했습니다. 조심조심 다가가니 낙엽이 한 움큼 움찔하며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멧돼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멧돼지는 대개 산속에서도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면 도망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갈 수가 없는 듯 했습니다. 몸통은 제 팔뚝만 했고 흙과 낙엽이 뒤엉킨 채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다친 것 같았습니다. 오른쪽 뒷다리에 피가 마른 자국이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는지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정심이었을까요? 모성 같은 감정이었을까요? 순간 제가 엄마였을 때 감기 몸살로 뜨거워진 아이의 이마를 손끝으로 짚던 그 감각이 떠올랐습니다. 아가, 너 왜 여기 있니?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아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작고 젖은 눈동자에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그 눈을 보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산짐승은 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 생명의 균형, 그런 말들 모두 압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지금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게 제 손이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겁먹지 마. 아줌마가 해치지 않아.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그 아이의 다리를 닦아주었습니다. 손이 닿을 때마다 몸이 움찔했지만 도망가진 않았습니다. 작은 숨결이 제 손등에 와 닿을 때 저는 이 생명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멧돼지 새끼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오면서도 마음 한편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지요. 하지만 가만두면 산짐승들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추위에 굶어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를 부엌 마루 밑 따뜻한 자리에 눕혔습니다. 낡은 솜이불을 꺼내 접어 깔고 그 위에 살며시 놓았습니다. 아이는 눈을 꼭 감고 있었고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저는 연탄불을 조금 더 피우고 방 안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잘 쉬어. 제 말이 들렸는지 아니면 그저 지쳐서 그랬는지 아이는 조금 더 깊은 숨을 내쉬며 몸을 말았습니다. 가만히 그 모습을 보니 마치 새끼 강아지 같기도 했습니다. 흙투성이 몸이었지만 작고 짧은 털이 복슬복슬했고 발굽도 아직 어설펐습니다. 무엇보다 작고 힘없는 그 생명에서 묘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름도 없고 말도 안 통하지만 저는 그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이요. 괜찮니?
좀 따뜻하니? 배고프니? 이런 말들을 계속 속삭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아가야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더군요. 아이는 그 이름에 반응하듯 조금씩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처음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입 주변을 간지럽혀도 입을 다물고 버티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처럼 만든 미음을 손끝에 묻혀 입술에 살살 발라주었습니다. 몇 번이고 그렇게 반복했지요. 그렇게 이틀, 사흘 아이는 조금씩 입을 벌리고 제 손끝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어찌나 기쁘던지 밤에 혼자 이불을 덮고 누우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잘 버텨줘서 고마워. 사흘째 되던 날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 앉았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작은 콧김을 내뿜으며 방 안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지요. 저는 뭔가 뭉클한 기분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주려고 애쓰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정성스럽게 간호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오래된 목욕 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 조심스레 몸을 씻겨주고 상처 부위엔 소독약을 살짝 발랐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이 사람은 안전하다는 걸 느끼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엔 제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데 뭔가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아이가 절뚝이며 방을 나와 부엌까지 따라온 겁니다. 놀라기도 했지만 어찌나 반갑던지요. 어머, 너 여기까지 왔니? 대견하다 하며 안아주었더니 아이는 제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하루는 아가야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이가 있는 자리로 가고 밥을 먹일 때도 방을 정리할 때도 산책을 나갈 때도 아이가 먼저 생각났습니다. 전엔 혼자 밥을 차려놓고 숟가락을 들면서도 한숨부터 쉬었는데 요즘은 우리 아가야도 밥 먹어야지 하며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에겐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다들 걱정하거나 반대할 게 뻔하니까요. 짐승은 짐승이다. 나중에 커서 위험해진다. 이런 말들이 들릴 게 뻔했습니다.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비 오는 날이면 아이는 마루 끝에 앉아 빗소리를 듣습니다. 저도 그 옆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우리 둘은 그렇게 말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요.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도 저를 느끼고 있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서 고구마를 굽고 있는데 아이가 저를 향해 꾸룩하고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처음엔 놀랐는데 그게 마치 웃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 너도 이제 웃을 줄 아는구나. 우리 아가야 참 잘 컸다.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지만 선뜻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멧돼지에게 이름을 붙인다는 게 좀 우습기도 하고 혹시 언젠가 산으로 돌려보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이름이 있으면 정이 더 깊어질까봐 겁이 났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없어도 저는 그 아이를 내 가족처럼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아가야, 아가야 부르며 다정하게 말을 걸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시간은 아주 조용히, 아주 따뜻하게 흘러갔습니다. 아가야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들부들 떨면서도 걷는데 힘겨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마당 여기저기를 뒤적이며 천천히 냄새를 맡고 돌아다닐 정도로 기운을 차렸습니다. 제가 마루에서 콩을 고르고 있으면 어느새 제 발밑으로 와서는 제 무릎을 콕콕 찌르곤 했습니다. 제가 놀란 척하며 아가야, 또 장난이니? 하고 웃으면 아이는 꼬리 비슷한 짧은 뭉치로 엉덩이를 흔들며 응석을 부렸지요.
며칠 전에는 방 안구석에 있던 고구마 바구니를 뒤져서 꺼내는 통에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놈 그만 좀 해. 하고 소리쳤더니 아이는 도망도 안 가고 그 자리에 앉아 저를 멀뚱멀뚱 바라봤습니다. 도리어 제가 웃음이 터져서 그래 그래. 먹고 싶었구나. 하며 하나 깎아주었더니 그제야 만족한 듯 껍질째 우적우적 먹더군요. 아가야는 점점 더 멧돼지답게 자라났습니다. 아직 새끼이지만 몸집이 제법 커졌고 코로 땅을 파거나 구석구석을 탐색하는 행동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쓰레바지에 쓸어 담은 낙엽을 다시 뒤엎는 건 기본이고 수세미 넝쿨도 몇 번이나 줄기째 뽑아버렸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잔소리를 늘어놨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불현듯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아이 이제는 산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산짐승은 결국 산에서 살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요. 처음 데려왔을 때만 해도 기운만 좀 차리면 보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함께 살다 보니 이젠 서로 떨어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까지 데리고 나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괜한 눈총을 받을까 봐서요. 멧돼지를 집에서 키운다 하면 다들 돌았다고 할 테니까요. 물론 말은 안 해도 다들 저 늙은이는 외롭다 외롭다 하더니 이상해졌다 하고 수군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시선보다 더 무서운 건 혹시라도 누군가 아가야를 해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들짐승은 들짐승이라며 산에 놔주라며 무심하게 총을 들이대는 사람들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 아이를 보살폈습니다. 마치 오래전 숨겨 키운 막내 아들처럼. 하지만 언젠가는 보내야 했습니다. 아가야를 바라보다 저는 작은 종이 한 장에 몇 마디를 적어 방 안에 붙였습니다. 이 아이는 산으로 가야 합니다. 자유를 찾아야 합니다. 글씨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고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다짐하려 했던 겁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가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마당에 앉아 이야기도 더 자주 하고 고구마나 사과도 더 챙겨주고요. 아가야는 이상하리만큼 얌전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느낀 듯이 말이지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저는 아가야를 안고 다시 그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때와는 다르게 이젠 아이가 제 품에 얌전히 안겨 있었지요. 무게는 무거워졌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담담해지려 애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산 허리즈음 도착하자 아가야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야, 이제 너도 내 길로 가야 한다. 여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니까. 아이를 바라보는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제 발치에 머리를 부벼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저는 조심스레 몸을 돌려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자고 그렇게 다짐했지만 몇 걸음도 못 가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멀뚱멀뚱 제가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었지요. 그러더니 천천히 몸을 돌려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산 아래로 내려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눈물이 뺨을 따라 조용히 흘렀습니다. 산새 소리, 바람 소리, 낙엽 밟히는 소리, 그 모든 소리 사이로 아가야의 숨결이 아직도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문 너머 부엌에서 들리던 아가야의 콧김 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마루 끝에 누워 졸던 모습, 발굽으로 장독대를 툭툭 건드리던 장난기 어린 행동들 모두 떠올랐습니다. 잘 살아야 해, 아가야. 부디 잘 살아야 해. 그 말만 조용히 되뇌이며 저는 이불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가야를 떠나보낸 후로 집안이 유독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엔 시끄럽다 느끼던 마당의 소란스러움이 그리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발굽소리, 콧김, 바스락거리는 낙엽 위 발자국 소리까지 전부 사라지고 나니 마당은 텅 빈 논바닥처럼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마다 문을 열고 나와도 아가야는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나도 더 이상 냄새를 맡고 달려오는 작은 그림자는 없었지요. 아가야가 좋아하던 고구마를 손질할 때면 자꾸만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이없게도 혼잣말을 하게 되더군요. 이건 내가 참 잘 먹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쓱 닦으며 다 큰 어른이 이러면 쓰나 하고 혼자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금세 목구멍에서 멎고 또다시 쓸쓸함만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도 바뀌어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산이 노랗고 붉게 물들면서 낙엽이 마당에도 수북이 쌓였습니다. 저는 낙엽을 쓸며 자연스레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묻곤 했지요. 잘 지내니 아가야? 답은 없었지만 저는 마치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으리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는 땔감을 주우러 산에 올랐습니다. 아직 겨울이 오기 전이지만 밤에는 쌀쌀해서 군부를 떼야 했거든요. 그런데 낯익은 산길을 걷다가 갑자기 발이 미끄러지며 큰 바위 옆 낙엽더미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악! 허리를 찌르는 통증이 전신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겨우겨우 허리를 움켜쥐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핸드폰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낙엽이 사각사각 바람에 흩날리는 소리만이 주변을 감쌌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죽는 건 아닐까. 눈물이 맺혔습니다. 몸도 마음도 버거웠습니다. 나는 왜 이 늙은 몸을 이끌고 산까지 올라온 걸까? 괜한 고집이었나? 그렇게 낙엽더미 위에 누운 채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딘가에서 바스락,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있소? 허약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고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바위 뒤편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스르륵 나타났습니다. 저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건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였습니다. 덩치는 제가 예전에 보던 그 어떤 야생 멧돼지보다 컸고 몸통은 두툼했으며 눈빛은 낯설고도 또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이쿠 멧돼지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누운 채 숨만 죽였습니다. 보통 야생 멧돼지는 사람 냄새를 맡으면 도망가거나 혹은 공격하는 법이지요. 그런데 이 아이는 다가와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이상하게도 분노도 경계도 없었습니다. 멧돼지는 제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더니 조심스럽게 코끝을 제 손등에 가져다 댔습니다. 저는 숨을 삼킨 채 떨리는 손으로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큰 멧돼지가 어째서 이리 다정하게 구는 걸까요? 너 어디서 왔니? 멧돼지는 제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그러더니 코로 제 옆구리를 받치듯 밀며 움직였습니다. 마치 일어나라고 말하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저는 아프면서도 놀란 채로 멧돼지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봐도 나는 이 아이를 모르겠더군요. 이 아이 누구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정이 가는 걸까? 그 순간 머릿속에 퍼뜩 떠오른 얼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설마.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아가야는 아직 작고 여린 새끼였으니까요. 이 아이처럼 단단하고 야성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만큼 자라날 수 있을까? 그래도 이상하게 그 눈빛이, 콧김이, 그리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자꾸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설마 정말 너니?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멧돼지는 천천히 제 옆에 바짝 다가와 몸을 눕혔습니다. 그 온기에 저는 눈을 감고 눈물이 터지듯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허리도 찬 바닥도 그 순간엔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저는 아직도 그 아이가 아가야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히 다정한 다른 산짐승인지를 몰랐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순간 그 아이는 제게 온 마음을 다해 다가오고 있었단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산에서 멧돼지의 등에 업히듯 몸을 기댄 채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멧돼지가 저를 부축하듯 밀고 당기며 천천히 산길을 내려와 주었습니다. 그 눈빛과 몸짓에는 무언의 애틋함이 깃들어 있었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에게 마음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집 마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제가 쓰러지듯 멧돼지 옆에 앉자 녀석은 마치 다 했다는 듯 고요히 숨을 내쉬더군요. 손으로 그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내가 아가야니?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고개를 기울이며 제 눈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이해하고 있다는 듯 말하지 못하지만 느끼고 있다는 듯한 눈동자였지요. 그날 밤 저는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도 평소보다 더 따뜻한 저녁을 차렸습니다. 삶은 고구마와 찐 단호박 그리고 미지근하게 식힌 쌀죽까지. 마당에 상을 펴고 그 아이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멧돼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구마를 킁킁 맞더니 아주 천천히 그러나 익숙한 듯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마를 한 입에 우물우물 삼키는 모습에 저는 갑자기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그 입모양, 그 먹는 속도 어쩌면 아니 이건 정말. 아가야 너 맞구나. 그 순간 눈물이 와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억누르고 있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지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그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멧돼지는 얌전히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더군요. 몸은 커졌고 모습도 달라졌지만 그 따뜻한 온기와 숨결만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아이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 마당 한쪽에 짚을 깔아 임시로 만든 작은 움막에서 지냈고 저는 매일같이 밥을 챙겼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사이는 예전보다도 더 끈끈해졌지요.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멧돼지를 키운다고 소문이 나자 멀리서 일부러 찾아와 구경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다정하고 얌전하다는 걸 알고 나선 다들 신기해하며 오히려 저보다 녀석을 먼저 반기기도 했습니다. 이름이 아가야라고요? 귀엽네요. 진짜 사람 말도 알아듣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얌전하지? 멧돼지 맞아요? 강아지인 줄 알았네. 저는 그럴 때마다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얘는 특별한 아이예요. 산이 준 선물이에요. 사람들은 웃으며 돌아갔고 저는 그 아이와 또 하루를 함께 보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이는 날이면 아가야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눈을 코로 휘젓듯 밀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저는 마당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손뼉을 치고 웃곤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서 방 안에만 웅크리고 있었을 겨울이 이 아이 덕분에 훨씬 따뜻하고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장독대 옆에서 아가야를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친구일 수도 있겠구나.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친구도 이웃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도 각자 바빠서 찾아오는 일이 드뭅니다. 그런 제게 아가야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고 동무이고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밤이면 저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아가야를 쓰다듬으며 이런 말을 자주 건넸습니다. 내가 와줘서 참 고맙다. 내가 산에서 널 데려온 게 아니라 내가 날 구하러 내려온 거였던 것 같구나. 아가야는 제 다리에 코를 묻은 채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산속 바위 아래 제 손을 하차주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기도합니다. 부디 오래오래 같이 있자, 아가야. 내가 너한테 받은 이 생명의 은혜, 남은 날 다 바쳐 갚을게.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조용한 산자락 아래 작은 집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마을은 조용해집니다. 눈이 내린 날이면 다들 집 안에서 나가지 않고 아궁이에 불 지피고 창밖 풍경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지요. 그런데 저희 집 마당만은 언제나 북적이는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가야 덕분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장작을 패려고 마당에 나와 있었는데 아가야가 마당 구석에서 눈을 이리저리 밀어쌌더니 동그랗게 말아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며 지켜보니 녀석은 눈을 굴려 마치 눈사람처럼 쌓아 올리더군요. 허허, 이놈아. 눈사람을 만들어? 그 모습이 어찌나 재밌고 기특하던지 저도 괜히 들떠서 장작 패던 손을 멈추고 함께 눈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둘이 만든 눈사람은 키가 제 허리까지 올 정도였고 아가야는 그 눈사람 앞에 앉아 턱을 괴듯 고개를 기대며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마치 우리가 함께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눈빛이었지요. 그 모습을 담고 싶어서 저는 오랜만에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딸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아가야랑 눈사람 만들었단다. 잘 지내니? 라는 짧은 말과 함께요. 그로부터 이틀 뒤 딸이 아이들과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진짜 멧돼지를 키우는 거야? 현관 앞에 서서 눈을 깜빡이며 묻는 딸의 모습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아가야를 보자마자 신기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가까이 다가갔고 아가야는 조용히 앉아서 아이들이 손을 내밀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겁먹지 않게 천천히. 엄마, 얘가 그렇게 얌전할 수가 있어? 딸도 신기하다는 듯 아가야의 등을 쓸어보다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얘는 그냥 멧돼지가 아니야. 내가 옛날에 돌봐줬던 아기 멧돼지야. 몇 달 전에 산에서 나를 구해줬다. 처음엔 믿지 않던 딸도 제가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놓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가야가 엄마한테 온 이유가 있었구나.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저희 집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에 또 어떤 이들은 아이들과 함께 놀러 오기도 했지요. 저는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지만 아가야 덕분에 오히려 세상과 다시 이어지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하루는 동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단체로 방문한 날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어르신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아 부탁드려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들을 마당에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아가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외로움 속에서 아가야를 만났고 그 아이가 다시 제게 찾아와 어떻게 저를 살려줬는지를요. 아이들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어느새 아가야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는 진짜 천사예요. 멧돼지가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사람들과 단절된 채 조용히 살아가던 제가 다시금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사람들 속에서 웃고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가야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넌 참 대단한 아이야. 나를 다시 사람들 속으로 이끌어줬어. 아가야는 제 무릎에 코를 묻은 채 부드럽게 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요. 시간이 흘러 봄이 왔고 마을에는 다시 푸른 기운이 돌았습니다. 논밭에는 새순이 올라오고 마당엔 냉이가 자라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가야와 산책을 나갔고 어느새 동네에서는 멧돼지 할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어르신, 멧돼지랑 그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게 정말 신기해요.
저도 나이 들면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잘 돌보면 돼요. 마음을 다해서. 그러면 언젠간 그 아이가 내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오지요.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아가야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이 아가야를 보자 반가워서 몰려들었고 어른들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땐 그저 아픈 새끼 멧돼지였는데 지금은 내 삶의 한 조각이 되었구나.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잔잔한 따뜻함이 퍼져나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아가야와 함께 산책길을 따라 걷고 있었고 들길에는 봄 기운이 제법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들꽃들이 얼굴을 내밀고 따뜻한 바람이 뺨을 스치며 속삭이듯 불어왔지요. 이 길도 이 바람도 다 너랑 걷는 게 익숙하구나. 저는 아가야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녀석은 제 곁에서 묵묵히 발맞추며 걸었습니다.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존재. 말은 못해도 마음을 알아주고 기분을 읽을 줄 아는 이 아이가 제게는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 이장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낯빛이 어둡고 말끝이 무거운 걸 보니 좋은 이야기는 아닌 듯 했습니다. 어르신 요 며칠 새 산짐승 피해가 생겼습니다. 산짐승이요? 예. 밭을 뒤엎고 닭장을 헤집은 일이 3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 멧돼지 짓이라고 합니다. 이장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가야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어르신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하지만 마을 어르신 몇 분이 불안해하시고 아이들 다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아가야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 그런 짓 한 적 없지? 아니, 넌 내가 아는 한 번도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지. 아가야는 제 무릎에 코를 묻은 채 여느 때처럼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뒤숭숭하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면, 아이들이 겁을 먹는다면 어쩌면 이 평화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가슴속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자 몇몇 분들이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르신께선 괜찮다고 하시지만 멧돼지는 멧돼지예요. 산에서 내려온 짐승이랑 같이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이들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요? 저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용기 내어 일어섰습니다. 저 아이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겨울에 제가 산속에서 쓰러졌을 때 날 구해준 아이예요. 그리고 지금껏 단 한 번도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눈을 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가야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아가야의 등을 쓸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 마을 떠날까?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 아무리 내가 널 지키고 싶어도 사람들 마음을 다 막을 순 없겠지. 그 말에 아가야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믿고 있다는 듯한,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은 눈동자였지요. 며칠 뒤 산자락 근처 밭에서 또 피해가 났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마당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발자국. 그러나 그 크기며 방향이 아가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발자국을 사진으로 찍어 이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보세요. 이건 아가야 발이 아닙니다. 이건 훨씬 큰 멧돼지입니다. 이장님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크기를 봐도 그렇네요. 이건 성체입니다. 저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적어도 아가야의 억울함은 풀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젓는 이들이 있었고 아이들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였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려던 길에 아가야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숲속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짙은 숲풀 속에서 뭔가 큰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잠시 뒤 그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천천히 저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키를 넘을 정도로 컸고 어깨에는 상처 자국이 몇 군데 있었으며 눈빛은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가야, 안 돼. 위험해. 하지만 아가야는 제 앞에 나서서 몸을 낮췄고 큰 멧돼지를 향해 조용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멈춰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커다란 멧돼지는 몇 걸음 더 다가오더니 저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며 아가야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큰 멧돼지는 고개를 돌려 숲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가야는 제 곁에 다가와 조용히 제 무릎을 핥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아가야에게 물었습니다. 너 그 멧돼지를 아는 거니? 아가야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무게를 마음에 품은 채 창밖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아가야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천진하게 뛰어놀지 않았고 아침이면 산 쪽을 오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가야의 모습이 왠지 낯설고 또 안쓰러웠습니다. 무슨 생각하니 아가야, 내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있어줘서 난 정말 고마워.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마당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산자락에서 뭔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날 밤에 봤던 바로 그 큰 멧돼지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이 되었고 아가야도 곧장 제 앞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멧돼지는 위협적인 기세 없이 느릿하게 걸어와 마당가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아가야를 향해 낮게, 아주 낮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그 울음에는 분노도 사냥 본능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전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가야는 조용히 다가가 멧돼지와 마주 섰습니다. 둘 사이에는 긴 시간이 흘렀고 아무 말도 없는 대화가 오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혹시 내 엄마니? 제 말에 아가야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아가야, 내 진짜 가족이었구나. 너를 두고 간 게 아니라 어쩌면 너를 위해 떠났던 건지도 모르겠구나. 아가야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엄마 멧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품에 안기듯 몸을 기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듯 아렸지만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 뒤 아가야는 다시 제 곁으로 왔습니다.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야겠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가야는 조용히 제 손등을 핥고 마지막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큰 멧돼지는 고개를 살짝 숙였고 그렇게 둘은 함께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가야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산 짐승 피해가 줄어들었고 아이들도 다시 마음 놓고 들길을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를 다시 따뜻하게 대했고 누구도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낙엽이 하나둘 떨어질 즈음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밤이 되면 산에서 부는 바람에 아가야의 숨소리가 섞여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침마다 마당 끝 나무 아래에 밤송이나 도토리가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눈이 소복이 쌓이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가야를 처음 만났던 그 길을 따라 걷다가 마침내 멈춰 섰습니다. 아가야, 내가 있어줘서 참 따뜻했단다. 내가 떠나도 넌 내 삶에서 가장 고마운 존재였단다. 하늘엔 별이 총총했고 달빛은 눈 위에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눈밭을 달리는 아가야. 자유롭고 건강하고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려 웃는 듯한 그 모습. 그게 마지막 인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도 압니다. 사람과 동물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였지만 어느 겨울 서로를 구했고 함께 살아냈고 또 결국 서로를 위해 떠났습니다. 그 기억은 영원히 제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